네, 계속해서 정부사유저작권 제4강의 2교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교시에 저작권의 전체적인 얘기를 했고, 2교시는 제5장 저작인격권 이 부분을 강의하겠어요. 먼저 저작인격권의 의,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저작권은 권리의 다발이고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분류해서 인격권의 세 가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이게 일반적인 지식재산권에서 산업재산권인 특허, 상표, 디자인, 또 실용신안 같은 산업재산권에는 인격권은 없죠. 재산권만. 또 저작권은 인격권, 재산권으로 나누고 인격권의 세 가지, 또 저작재산권의 7개 권리로 분리되어 있어서 저작권은 그래 권리의 다발, 더 번들 오브 라이트 이런 얘기하죠. 먼저 저작인격권의 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그 저작물에 대해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11조에 있는 공표권, 또 저작권법 12조에 있는 성명표시권, 또 저작권법 13조에 있는 동일성 유지권 등 세 가지. 그래서 이 저작물을 작성해 놓고 그 자체를 발표할지 말지가 공표권이죠. 그 권리가 저작인격권으로서 저작자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거고, 또 이름, 실명을 쓸지 예명, 이명, 또 어문저작 같은 데는 필명이라는 걸 많이 쓰죠. 춘원, 이광수 뭐 이럴 때 춘원이라는 호를 쓰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동일성 유지, 내가 쓴 저작물을 다른 걸로 변환, 변경, 실질적 어떤 변화를 주는 것은 원저작자의 동의하에 그 저작인격권에 속해서 그 동의가 없으면 그 원저작물을 그걸 변경 각색하는데 우스꽝스럽게 그런 거라서는 안 되는 거죠. 이른바 동일성 유지권도 인격권의 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인격권에 대한 권리는, 이 권리는 저작자의 일신의 전속, 즉 하나의 육체에 전속되어 있어서 양도나 상속 등의 권리 이전은 불가능하며, 이게 저작재산권이 비전속권 또 양도 상속 가능한 거랑 대비되는 거죠. 또 저작자의 사망 혹은 저작자인 법인의 해산, 청산에서 이제 완전히 법인이 소멸하면 따라서 법인이 갖고 있던 저작인격권도 즉시 소멸된다. 그러나 저작자가 사망했더라도 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가 저작자 명예를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저작자는 죽어서 저작인격권이 소멸한 상태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걸 가지고 동일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걸 우스꽝스럽게 또 어떤 조롱조로 이렇게 할 때는 우리는 그건 여전히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어. 그게 이제 형법에는 뭐가 있냐면 사자의 명예훼손, 즉 그 사람이 죽었더라도 죽은 사람을 인격적 비난을 하거나 명예훼손 행위가 있으면 그 자손들, 상속인이나 권리자들이 명예훼손에 고소장을 내서 처벌, 수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뭐 다 고인이 된 전두환 대통령, 그 사람이 회고록을 냈는데 거기에 회고록 2번을 냈는데 그 내용 중에 광주 그 사태, 뭐 광주의 어떤 그런 민주화 운동을 하는 데 있어 자기는 발포를 지시한 적이 없다, 이거에 써 있는데 그 전에 그걸 발포를 그때 명령을 전두환, 그때는 뭐 보안사령관쯤 됐겠죠. 보안사령관인 전두환이 명령을 해서 광주 도청 같은 건물에도 그 총격전이 이루어졌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조비오라는 신부님이 있었죠. 계속해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런 주장을 했어.
그런데 전두환이 그러기에는 자기는 발포명령자가 아니라는 부정하는 게 나오니까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가 하여튼 그 연관되는 분이 조비오 신부의 사자의 명예훼손을 걸어서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살아있을 때 고소를 해서 수사하다가 죽어서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또 끝나버리고 말았죠. 어쨌든 사자의 명예훼손이 되듯이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가 사망함으로 소멸하는 건 당연한데 일신저작권으로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죽어서 저작 인격에 나중에 죽고 나서라도 사망 후에도 저작 인격권적 침해가 이루어지면 여전히 처벌 대상이 되고 저작권 침해 행위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마지막 문단 세 번째 밑에 두 번째 줄이에요. 공동저작물의 저작 인격권은 저작자, 존은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즉 여러 명이 더군다나 저작 재산권도 공동 그런 합의로 행사해야 되듯이 저작 인격권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게 똑같다. 저작권법 15조에 공동저작권자가 나와요. 또 저작재산권과 달리 보호기간에 대한 규정이 별도 없고 그거는 그 일신저작권이고 사망으로 소멸하기 때문에 또 법인이 해산 청산 법인은 해산 절차를 거쳐서 마지막 청산 종결 등기라면 법인이 소멸하는 거예요. 해산만 했다고 해서 아직 소멸하는 일이죠. 청산 기간이 있죠. 그래서 법인 소멸도 있듯이 사람의 사망 또는 그 법인의 청산으로 인해서 소멸하면 당연히 보호 권리가 없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안 둔 거죠. 1957년 제정 저작권법은 영구히 존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1986년 저작권법을 전부 개정할 때 개정법에서 삭제이기 때문에 보호기간 저작인격권은 논리상 또 일신저작권의 해석 법리상 당연히 저작자의 권리 소멸 보호기간이 끝나버리면 당연히 없어진다. 사람의 사망 법인의 해산 청산을 거쳐서 소멸한다. 2절 2번 보셔요. 저작인격권의 내용 첫 번째 공표권이에요. 저작물을 공표할지 여부 공표할 경우 그 시기와 방법을 저작자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 public exhibition right 이렇게 얘기하죠. 다만 미공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남에게 양도하거나 그 이용을 허락할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위임한 걸로 간주한다. 그래서 자기가 저작권을 완성해 놓고 아직 공표 전인데 그걸 저작자가 저작권자에게 넘기면 그 양수인이 공표권도 양수한 것 포함된 걸로 간주죠. 추정이 아니라. 그래 법학에서 간주한다는 의제라고 그래. 무엇이 거의 같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으로 얘기하면은 뭐 합동 이런 개념이나 이퀄할 때 작대기를 3개 가로로 긋고 위아래 그렇죠? 그럴 때 합동의 표시죠. 그런 표시와 유사한 걸 간주. 그래서 추정은 반대 증거 그거와 양립 가능하지 않은 증거로 깨뜨릴 수가 있어. 그 증명을 통해서. 그런데 이렇게 간주된다, 무엇으로 본다, 본다 규정이라고도 하는데 일본 법률 용어는 간주한다고 하고 그리고 우리도 일본식 한자어를 많이 쓰죠. 뭐뭐이라고 본다, 뭐뭐이라고 간주한다가 같은 법조문의 표현인데 이런 간주한다는 것은 다른 제도로 그걸 취소를 하거나 그걸 효력을 상실시키기까지는 반증으로 안 뒤집어져, 안 깨져. 그러니까 훨씬 더 강한 합동식의 개념의 수학으로 그 다음에 추정된다는 건 비스무리한 거야. 뭐뭐의 이퀄 정도야. 그래서 뭐뭐은 뭐뭐이다 이 정도인데 그건 반대 그렇죠? 그거와 양립되지 않는 다른 것. 그리고 우리가 범죄 피의자로 대개 수사를 받으면 제일 그걸 뒤집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알리바이, 현재 부재 증명. 그래 그런 양립되지 않는 그때 나는 그 범죄 현장에 있지 않고 어디 해외에 출장 중이었다. 그러면 국내에서 그런 범죄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추정은 그렇게 깨는 거예요. 반대해진 거 양립되지 않는. 그런데 간주된다. 우리가 실종 선고가 보통 실종은 1년, 그 다음에 특별 실종은 1년, 보통 실종은 5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으면 일정한 공식처분 절차를 거쳐서 사망으로 간주해요. 사망으로 의제해서 그 이후에 그 사람의 재산이나 여러 가지 상속 문제, 또 배우자의 재혼 문제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사망 간주하고 그 이후에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거쳐서 사망 간주제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 10년 후에 살아 돌아왔어. 해외에 전혀 연락도 안 닿고 하여튼 뭐 괴팍한 사람이라 전화도 한 번 없고 근데 10년 후에 딱 자기 원래 살던 집에 딱 찾아와서 자기 마누라 앞에 나 이제 왔다 그러면서 무슨 유령처럼 탁 나타났어. 그러면 그때 실종 선고를 통해 그 사람이 죽은 걸로 간주됐으니까 나 당신 살아있으니까 추정을 깨뜨려? 아니지. 그 사망으로 간주된 제도이기 때문에 실종 선고를 취소 제도가 또 있어. 그래서 가정법원에 다시 그 사람이 생존한다. 또 다른 시점에 죽었다는 게 밝혀지면 상속이 또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 그거에 따라 법률 관계가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원래 했던 실종을 일단 취소하고 다시 또 실종 선고를 해야 돼. 여러분이 카드를 10,000원어치 샀는데 15,000원을 긁었어. 그러면 가게가 아유 잘못했네 영수증 확인하고 다시 그걸 취소하고 다시 10,000원으로 다시 긁을게요. 그런 제도야. 그래 간주는 그걸 취소나 다른 걸로 무효화시키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취소한 다음에 또다시 실종 선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추정과 간주랑 다른 개념이죠. 여기서 공표란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 또 퍼블릭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 책 같은 건 발행이라는 말을 쓰죠. 그 경우를 말한다. 저작권법 2조 25의 공표의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변경뿐만 아니라 블라인드, 뭘 가리고서 우리가 면접 같은 거 실시하죠. 삭제 등 공표권을 방해하는 행위도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된 걸로 간주하고 이를 동일성 유지권 침해로 보고 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는 출판사서 그걸 빠뜨릴 수도 있고 또 인위적으로 그 사람 무명이고 책도 안 팔려. 그러니까 그냥 동그라미 3개 쳐놓고서 출간해버려. 그럴 때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 또 인격권 침해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 또 종전에는 저작자 명예와 성망 그 사람이 어떤 성공하고 뭐 이런 거죠. 침해한 것을 조건으로 저작인격권 침해가 성립했으나 지금 현행법은 저작물의 완전성을 훼손한 것만으로는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이 침해한 걸로 간주하여 이를 동일성 넓게 유지권 침해. 아까 공표할 때 이름을 안 쓴다라든가 인위적으로 또 빠뜨린다 그러면 동일성 이것도 동일성 유지권 침해 범위 내에서 이젠 처리하고 있다. 종전과 조금 다르죠. 저작인격권은 일신 저작권 한자로 이렇게 신체자를 쓰고 어디 전속 우리가 전속 배우 전속 계약 이런 거 쓸 때 그런 개념이죠. 독점권을 주는 거예요.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저작자인 창작자에게 남아있고 그리고 재산권의 출판복제 같은 거를 출판사에게 넘겨주더라도 어쨌든 이 인격권이 있어서 공표권, 동일성 유지권 또 그 다음에 성명 표시 같은 거는 여전히 저작자에게 있지 출판사에게 있지는 않다. 14류량이고 또 저작물의 공표 등의 추정, 간주에서 저작자가 공표되지 않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을 양도, 이용허락, 배타적 발행의 설정 또는 출판권의 설정을 한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저작물의 공표를 동의한 걸로 추정. 그래서 일정한 이런 발행 같은 형태를 띌 때는 그 발행권, 출판권을 줄 때 그 사람 이름을 또 공표, 그걸
복제해서 배포, 수익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 공표가 포함된 걸로 추정한다. 11조 2항 추정이죠. 제가 파란 글씨로 써놓은 거예요. 원저 작자 동의를 받아 작성된 2차 저작물 또는 편집 저작물이 공표된 경우에는 그 원저 저작물에 또 공표한 걸로 본다. 그래서 뭔가 일체성이 있고 편집 여러 개가 묶여 있다면 그 공표된 걸로 본다. 제가 추정과 본다를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PPT 써놓은 거는 조심하라는 뜻이죠. 이런 걸 객관식에서 공표된 걸로 추정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공표 본다와 추정은 법학에서 엄격히 구별한다. 11조 사항에 있고 다음 페이지 성명 표시권 2번 두 번째 저작 인격권의 괄호 2번의 성명 표시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실명이나 가명을 표시할 권리를 말한다. 그래서 성명 표시권은 무기명의 권리를 포함. 그렇죠? 나는 뭔가 신비감 또 독자들에게 굳이 내 이름을 알리기 싫어서 동물배기 3개 쓰고 저 이렇게 쓰세요. 또 아니면 무명씨 이렇게 쓰세요. 이래가지고 그 출판사에 넘긴다면 성명 표시를 안 하겠죠. 성명 표시권은 무기명의 권리를 포함하는 거고 표시 방법엔 제한이 없다. 그래서 예명, 이명, 또 필명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본명을 많이 쓰지만 꼭 본명으로 표시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 가면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을 공표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성명 표시권을 가진다는 게 제12조 제1항의 저작권법 조항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앨범 자켓 또 CD 자켓 보면은 가수 사진 또 이름 이런 게 초상권 문제도 있고 요 저작권에서 저작 인적권자의 성명 표시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명 표시 의무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때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 즉 그 책이라든가 자켓에 이명으로 됐으면 이명으로 또 실명으로 됐을 때 실명 그대로 표시해줘야 된다는 게 저작권법 12조 2항. 그 성명 표시권에 관련된 판례를 하나 살펴보면 2012년도 대법원 판례죠. 이 사건은 음악 저작물에 관한 MP3 파일, 우리가 음원이라고 하죠. MP3 다운로드 또 미리 듣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음악 사이트에서 작곡자의 성명을 또 표시도 안 했고, 그래서 성명 표시권 위반이죠. 가사 보기 서비스에서만 작곡자 성명을 다른 사람 또 엉뚱한 사람을 써서 잘못 표시한 사안, 이런 케이스에서 대법원은 해당 음악 저작물에 전체적으로 해당 작곡자로 인식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곡자의 성명 표시권을 침해했다고 판례가 판시한 거죠. 그래서 그 작곡자에 대한 손해배상 또 다시 앨범 자켓을 앨범을 다 회수해서 그 사람 이름을 표시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죠. 대법원 판례도 성명 표시권에 대한 판례였었고, 세 번째 출발 상단에서 성명 표시권은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또 제한할 수 있다. 제2항 단서.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호텔 등의 배경음악을 제작하는 것과 같은, 여러분 이제 로비 같은 데 가면 백뮤직 또 백화점 쇼핑 같은 데 가면 은은하게 뭐 클래식도 나오고 또 가요 같은 게 나오죠. 음악, 배경음악이라고 그래. 제외하고는 인정되지 않는 등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합리적 성명 표시 방법이 있음에도 성명 표시를 생략하는 건 허용되지 않음을 주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조용히 음악을 내보내는 이런 배경음악 같을 때는 가수 이름이라든가 작곡자 뭐 이런 걸 표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게 일정한 꼭 성명 표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제한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때는 법에 따라 그걸 꼭 안 한다. 그렇잖아. 조용한 음악을 하는데 거기서 DJ가 툭 튀어나와서 매일 이건 누가 부른 거고 뭐 막 하면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성명 표시에 예의를 할 수 있고 성명 표시권을 제한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작품을 마치 자기 작품인 표절일 수도 있고 이건 거의 뭐 절도 비슷한 거죠. 공표하는 것을 표절이라고 한다. 남의 작품을 표절하면 성명 표시권 침해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른 사람의 작품에 또 그의 이름이 아닌 자가 이름을 지 것인 양 저작자로 표시하기 때문에 이건 성명 표시권 침해로 그 저작 인격권 침해에 대한 처벌도 되고 손해배상 같은 걸 할 수 있다. 이제 밑에서 두 번째 마지막 문단 공동저작물의 경우에는 공동저작자 전원의 합의로 표시하고 그래서 세 명을 나란히 쓰고 공저 책에는 그렇게 쓰죠. 또 여러 걸그룹이라면 걸그룹 이름을 쭉 가로로 나열해 놓고 뭐 이제 거기에 가수 이름 표시를 할 수 있겠죠. 대표 표시자를 또 한 명으로 정해서 걸그룹 같은데 여러 명이니까 대표 보컬 가수를 내세우고 위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표시할 수는 있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저작인격권의 마지막 세 번째죠. 괄호 3번에 동일성 유지권.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내용과 형식 및 제목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말한다. Right to the integrity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그 저작물의 저작권자라더라도 저작자의 동의가 없는 한 아무리 출판 같은 걸 얻었더라도 저작물의 내용이나 제목을 함부로 바꿀 수 없다. 저작권법 13조랑. 그래서 처음에 원고를 쓴 자가 이건 저작권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뭐 지식재산권법하고 밑에 저작권을 중심으로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거죠. 처음부터 저작권법이라고 저작자가 썼다면 출판사도 그대로 표시해야 될 의무가 있어. 또 내용도 수정하거나 증가하면 안 되죠. 약간의 오차, 편집으로 의해서 가감 뭐 이 정도는 되겠지만은 그걸 내용을 변경하는 건 원저작자의 동의에 할 수 있는 거죠. 저작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저작물을 변경 없이 사용할 걸 요구하는 권리로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 그렇잖아. 자기가 의도한 거 그 자체가 창작성인데 그걸 제3자가 마구 바꾼다라는. 그래서 앞에서도 설명 나온 실질적 개변을 통한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별개죠. 그런 작성권을 취득한 자가 그걸 대본으로 쓴다라든가 약간의 수정하는 그런 형태는 또 하나의 창작물이에요. 그래서 원저작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저작재산권에서 분리가 되죠. 이렇게 된다.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 허락을 받아서 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일성 유지권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원작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한계도 있다. 왜냐하면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이를 변경할 수 없을 경우 저작물 자체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동일성 유지권에 있는 걸 약간 변경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에 변경을 해서 완전히 다른 작품으로 바꿔놔서는 안 되는 거죠. 13조 2항에 이렇게 제한적 할 수는 있어도 전체를 그 본래의 저작물을 변경시키는 건 안 돼.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얻어서 별도로 또 해야 돼요. 그래서 법 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학교 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약간의 문구를 좀 다르거나 또 그게 교육상 적절하지 않을 때는 그럴 때 이런 제한적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럴 때는 동일성 유지권 침해의 예외가 된다. 또 반가로 2번 건축물의 증개축 그 밖에 변형. 그렇죠? 증개축은 뭐예요? 다시 그 건물이 낡아서 증축 위에다 또 올리죠. 슬라브 쳤던 데다가 뭐 2개 층을 올린다든가 이거는 당연히
그 건축물이 증개축을 전제로 처음부터 설계된 거죠. 또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의 변경.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떤 특정한 지금은 OS 시스템이다. 컴퓨터 운영 체계가 윈도우 체계지만 옛날엔 도스로 만들어 놓은 걸 윈도우 체계에서 구동되게 프로그램을 짠다라든가 또 특정한 경우에 암호를 걸어서 아무나 그 프로그램을 작동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약간의 변경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속성상 가능한 거고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도 내내 프로그램 얘기야.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변경. 또 다섯 번째,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춰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그래서 마지막에 최후의 상대적 변경이 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 저작물을 약간 변경해서 이용할 수 있는 상황, 이럴 수밖에 없다면 마지막 여기에 해당될 수 있죠. 이런 5가지가 저작권자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의 예의, 저작권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들을 5가지로 이렇게 유형화 시켜놓은 게 우리 저작권법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단에 법원은 부득이하다고 하면 첫 번째 기술상 한계나 실현자 능력상 한계 등으로 인해서 또 하나의 요건으로 두 번째 저작물을 변경에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 저작자의 이유나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를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거나 세 번째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저작자 이익권을 부득이 제한해내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여 내용의 변형이 없을지라도 일부를 추출하거나 발췌하는 것도 넓게 동일성 유지권 침해가 된다고 판단해서 법원은 이런 요건을 제시하면서 동일성 유지권 침해를 조금 완화 또 우리 저작권법에 있는 틈새를 메꿔준 그런 대법원 판례 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서울 고등법원 판례가 여기 하나 소개되는데 저작권법 13조 1항은 저작자는 그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휴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이른바 동일성 유지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휴에 대한 추가, 삭제, 절단, 개변, 고쳐놓는 거죠.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 유지권을 갖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저작자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없다. 그러한 변경을 하면 우리 저작인격권의 세 번째 권리인 동일성 유지권 침해다. 이게 이제 실제 사례인데 피고 네오이즈 인터넷이 음원 서비스의 잠재적 구매자들에게 미리 듣기 서비스를 샘플로 제공하고 있다는 점은 그렇죠. 약간 이제 들어보고 그 음원을 살 수 있게 우리 피고가 지적한 바와 같으나 이와 같이 영업상 또는 서비스의 특성상 필요하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저작자 동의를 얻지 않고 변경을 가할 수 있는 즉 어떠한 한 곡 전체를 들려주기를 하지 않고 부분만 떼어내서 편집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한때 문제가 됐던 거예요. 우리 법규 조정에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고 위와 같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하더라도 서비스 제공자인 우리 피고로서는 그래서 이제 음원을 판매하는 회사였겠죠. 그 저자인 원고로부터 잠재적 구매자에게 제공할 미리 듣기 서비스의 시간을 어느 정도 설정할 건지 또 소절을 2개를 따다 붙일 수 있는 것인지 일부만 재생하는 경우에도 어느 부분을 제외하고 어느 부분을 또 그러한 샘플로 제공할 건지 다
동의, 협의를 해서 그러한 미리 듣기를 해야 되는데 네오이즈라는 그걸 음원 판매사가 무단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와 같은 동의를 받지 아니한 채 원고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변경하여 이용한 이상 이를 부득이하게 하다고 인정하는 법에 대해서 변경이라고 볼 수 없어서 네오이즈가 그 원곡자에게 손해배상 같은 걸 해줘라. 그래서 인터넷과 각종 스트리밍 사이트,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걸 그대로 동시 재생하고 뭐 이러는 거죠. 쉽게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대에 동일성 유지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특히 디지털 저작물에 그런 문제가 많죠. 쉽게 침해할 수 있는 저작자 권리라는 점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요즘 디지털 저작물은 종전에 우리가 그 오프라인에서의 저작권 침해랑 현격히 다른 환경, 그리고 오랫동안 그 국제적으로도 디지털 의제 그래가지고 저작권법에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걸 한 20년 정도를 협의해서 우리도 1990년 후반부터 저작권법 개정에 이 디지털 저작물의 특수성 같은 걸 일부 반영한 거죠. 인터넷상에서 내려받은 이미지나 음악을 무심코 제멋대로 수정 또는 변경을 가한다면 넓게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대로 방송을 해야 되고 또 음원도 원칙적으로 전곡을 발휘해야 돼. 그런데 누구든 이제 사람의 호기심을 끌려고 일부 듣기 이런 걸 할 때도 다 동일성 유지권 침해 여지가 있으니까 동의 얻어라. 사전에 협의해서 해야 되겠죠. 3절에 저작인격권 침해 벌칙, 이제 마지막이죠. 저작인격권 침해 시 저작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뭐 좀 형량은 낮죠. 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같이 한꺼번에 처벌. 그래 여러분이 뭐 신문 같은 데 보면 징역 3년에 처한다고 그래놓고 또 하나의 형벌, 벌금 500만 원을 또 별도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한꺼번에 병과 한꺼번에 두 개의 범죄를 두 개의 처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작권법 146조 2항 1호에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한 형사벌이죠. 3년 이하 징역 3.3으로 돼 있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 저작권 인격권 사례, 마지막 이제 한번 정리해 보면 케이스로 사례. 유명 가수 A씨와 천재 작곡가 B씨는 의기투합하여 각각 작사가 작곡가로 새로운 R&B 리듬앤블루스 음악을 만들었다. 하지만 가수 A씨의 전 매니저 C씨, 그래서 A씨가 시연자이고 이 사람이 이제 노래를 불렀겠죠. C씨는 그 매니저였긴 한데 새로 준비하는 음악에 아무 계약 관계 없음에도 A씨와 B씨가 만든 음악, 그래서 이제 여기 A씨는 시연자고 작곡가 B는 그 노래를 만든 저작자죠. 그래서 자신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그래서 그런 걸 다 계약을 통해서 공표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작 인격권 침해 문제되죠. 그리고 3년의 시간이 흘러 해외 가수 D씨는 이미 국내에서 발매된 앨범 수록곡인 해당 음원의 한 소절에 16분 음표를 더 짧게 빠르게 그렇죠? 리듬을 빠르게 해서 이러면 댄스곡 같은 걸로 바꾸는 거죠. 32분 음표로 빠르게 진행하여 빠른 템포 분위기를 바꿔 새로운 음원. 그러면 여기서 C와 D의 동일성 침해. CC에 대해서는 뭐예요? 거기에 공표 내지는 이런 문제가 있고 공표권. 그 다음에 D 그런 걸 음표 같은 거를 임의로 변경하는 걸 그 저작인격권의 동일성 유지권 침해 이런 거죠. 이 사례를 해석해 보면 먼저 전 매니저 C씨는 공표권 침해가 된다. A씨와 B씨의 본인의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이용을 허락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매니저인 위치에서 지위에서 해당 음악을 공개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걸로 봐서 C는 A와 B의 공표권 침해, 또한 해외 가수 D씨 음표를 템포를 빠르게 이렇게 편곡을 한 거예요.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데 그걸 빠른 템포로 바꾸고 이렇게 편곡을 할 때는 작곡자 최소한 누구 A씨, B, 그 다음에 가수가 이미 노래를 발표했다면 그
또 실현자의 동의에 할 수가 있죠. 간단하게 바꾸는 정도 변화는 새로운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위의 사례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A씨와 B씨가 만든 음악을 국내 음원 사이트에 배포하면서 작사가와 작곡가를 아까 예도 나왔듯이 엉뚱한 사람, 작곡가가 무슨 조필인데 이필이 이렇게 쓰거나 또 이 암흑의 실명으로 다른 걸 쓰거나 하면 성명 표시권 침해에 해당할 수도 있겠다. 예, 오늘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인터넷 강의고 동영상으로 하니까 2시간으로 마치게 되는데 오늘 강의는 4-1, 4-2 강의에서 저작권의 주체 또 하나 저작 인격권까지 다 강의를 했습니다. 2시간에 걸쳐서 두 꼭지로 다 강의를 마치고 제가 인터넷 우리 이제 홍익대 공지 사이트에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거기서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